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Universal RAG라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논문입니다. 네, 혹시 AI 검색 쓰시면서 나는 글에 대한 답을 원했는데 왜 자꾸 엉뚱한 영상만 찾아주지? 하고 좀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많죠. 정말 많죠. 오늘 아마 그 이유와 또 해결책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보통 RAG라는 개념을 저희가 오픈북 테스트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네, AI가 외부 자료를 참고해서 답을 찾는 방식.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질문이 생겨요. 만약 그 참고서의 글, 사진, 영상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면 과연 AI가 제대로 된 페이지를 펼 수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문제의 핵심입니다. 논문을 읽다가 양식의 격차, 그러니까 모델리티 갭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딱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뭐랄까, 데이터들이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느낌? 텍스트는 텍스트끼리, 이미지는 이미지끼리만 뭉치려고 한다는 게 맞나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끼리끼리 현상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어떤 문제죠? 논문의 그림을 보면요. 데이터들이 의미가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같은 그 형태를 기준으로 뭉쳐있는 게 딱 보여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러니까 AI한테 이 사진 속 인물에 대한 기사를 찾아줘 같은 좀 복합적인 질문을 던지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양식의 격차라는 큰 벽을 논문에서는 대체 어떻게 넘어섰나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똑똑한 아이디어더라고요. 네, 모든 정보를 그냥 한 바구니에 다 담으려는 대신 지능형 길잡이, 그러니까 라우팅을 도입한 거죠. 라우팅이요? 네, 이 길잡이가 두 단계로 생각을 해요. 첫째, 이 질문에 답하려면 글이 필요해? 이미지가 필요해? 아니면 영상? 이렇게 정보의 종류를 먼저 정하고요. 아, 종류부터. 그리고 둘째, 문서 전체가 필요할까? 아니면 한 번 다니면 충분할까? 혹은 영상 전체를 다 봐야 하나? 아니면 짧은 클립 하나면 될까? 이렇게 정보의 깊이, 즉 세분성을 결정합니다. 와, 마치 똑똑한 도서관 사서한테 이 사진을 설명해줄 짧은 영상 클립 하나랑 이 사건의 배경을 알려줄 신문 기사 하나 찾아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효율적이네요. 네, 그 덕분에 성능이 정말 극적으로 향상되죠. 논문에 나온 실제 사례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여러 인물에 대한 복잡한 질문에 기존 RAG는 엉뚱하게 한 문단만 딱 가져와서 틀린 답을 냈거든요. 아, 하지만 유니버스 RAG는 이건 문서 전체를 봐야 알 수 있겠군 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답을 찾아냈죠. 영상 사례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았어요. 영상이 어떤 특정 장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기존 시스템은 불필요한 전체 영상을 다 가져와서 오히려 막 헷갈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반면에 유니버스 RAG는 딱 필요한 그 클립으로 정확히 찾아가서 답을 생성해냈죠. 그렇군요. 정보의 종류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을 봐야 하는지 그 세분성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형태의 증거들을 모아서 더 완전한 답을 만드는 능력, 이게 바로 유니버설 렉의 진짜 힘이죠.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유니버설 렉은 단순히 키워드를 찾는 검색 엔진을 넘어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까지 이해하는 아주 똑똑한 정보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네, 여기서 당신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AI가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주요 창구가 될 텐데요. AI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식의 형태까지 이해하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 지식의 형태요? 네. 어쩌면 미래의 정보 검색은 단순히 답을 찾는 행위를 넘어서 거대한 다감각 퍼즐 속에서 가장 알맞은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훨씬 더 창의적인 과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AI 비서한테 항공권 예약해줘 하면 이건 곧잘 알아듣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항공권 예약하다가 문제 생기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결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해줘처럼 이렇게 여러 단계로 된 복잡한 일을 맡기면 어떨까요? 대부분은 거기서 막히죠. 맞아요. 대부분의 AI는 길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전 경험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잔료는 바로 이 실전 경험을 가상세계가 아니라 아주 뜻밖의 곳에서 찾아내는 뭐랄까 탐정 이야기 같은 연구 논문입니다.
네, 바로 인터넷에 널려 있는 평범한 글들 속에서요. 네, 뭐 사용 설명서나 Q&A 게시글 같은 거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개발자들이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을 만들고 미리 정해진 도구, 그러니까 API 목록을 줘서 AI를 훈련시켰어요. 네네. 근데 이건 시간하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딱 그 정해진 시나리오 밖에서는 AI가 거의 바보가 되는 한계가 있었죠. 그렇죠. 오늘 살펴볼 텍스트에서 경로 추출이라는 아이디어는 그 판을 완전히 뒤집는 발상입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 아이디어라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텍스트에서 경로 추출이라는 게 그냥 인터넷 글을 읽는 것만으로 AI가 똑똑해진다는 건가요?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핵심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웹문서들 속에 사실 AI를 훈련시킬 절차적 지식이 숨어 있다는 발견입니다. 절차적 지식이요? 네. 예를 들면 병원비 환급 절차라든가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로 뮤직 비주얼라이저 만드는 법 같은 글들이요. 아, 단계별로 설명해주는 그런 글들이군요. 맞습니다. 논문을 보면 웹 텍스트 샘플의 무려 14%에서 이런 단계별 작업 설명이 발견됐다고 해요. 와, 14%요?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네, 이건 거의 무언한 훈련 데이터의 보고를 찾아낸 셈이죠. 그럼 그 원석 같은 텍스트들을 어떻게 AI가 쓸 수 있는 뭐랄까 보석 같은 네,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네, 훈련 데이터로 가공하는 건가요? 재미라는 데이터 합성 파이프라인을 통해서입니다. 총 4단계인데요. 네. 먼저 첫 단계에서는 웹에서 긁어온 수많은 텍스트 중에서 이런 단계별 절차가 포함된 유용한 글만 골라냅니다. 필터링을 하는 거죠. 일단 옥석을 가리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그 골라낸 글로부터 로그인 홈 상품 검색 같은 구체적인 작업 순서, 즉 워크플로우를 추출해내죠. 잠시만요. 그럼 텍스트를 읽고 일종의 레시피를 파악한 다음에 그 요리에 필요한 주방 도구가 뭔지 AI가 상상해서 가상으로 정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와, 정확합니다. 바로 그 가상의 도구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강력한 AI 모델을 시켜서 방금 만든 워크플로우와 도구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AI 비서 간의 현실적인 대화, 시나리오, 그러니까 경로를 생성하게 하는 거죠. 그냥 순서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닙니다. AI가 사용자한테 되묻거나 오류를 해결하는 그런 다양한 변수까지 포함해서요. 아주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의 품질을 아주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AI가 엉뚱한 걸 배우지 않도록요. 이론은 그럴싸한데 사실 이런 종류의 데이터는 품질이 좀 들쭉날쭉하기 쉽잖아요. 웹에 있는 아무 설명서나 가져다 썼다가 오히려 AI가 잘못된 걸 배우는 그런 부작용은 없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 성능이 정말 개선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마지막 검증 단계가 중요했던 거고요.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로 훈련된 QN3-32B 모델이 특정 성능 평가에서 44.88%의 정확도를 기록했거든요. 44.88%요? 네, 근데 이게 GPT-4.1 같은 초거대 상용 모델의 38.88%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잠깐만요. GPT-4를 이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보통 이런 연구용 모델들은 특정 작업에만 최적화되기 마련인데 훨씬 범용적인 모델을 성능에서 앞섰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일반화 성능입니다. 일반화 성능이요? 네. 이 모델은 훈련 데이터에 전혀 없었던 항공이나 소매업 같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문제도 잘 해결했어요. 아, 그러니까 특정 레시피만 외운 요리사가 아니라 요리의 기본 원리를 터득한 셰프가 된 셈이죠. 이게 바로 더 유연하고 적응력 높은 AI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 복잡한 4단계 파이프라인을 매번 돌리려면 그것도 꽤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연구팀이 더 똑똑한 방법을 썼죠. 오, 어떤 방법이죠? 이 4단계 파이프라인 전체가 한 일을 그대로 학습시켜서 텍스트만 딱 넣으면 바로 고품질 훈련 데이터를 짠 하고 만들어주는. 아, 파이프라인 자체를 모델로 만들었다? 네. 경로 합성기라는 특화 모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동일한 품질의 데이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본 건 AI 훈련에 대한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더 이상 완벽한 가상 세계를 만드느라 애쓸 필요 없이 이미 인간이 쌓아온 거대한 지식의 바다, 즉 인터넷 그 자체를
AI의 놀이터이자 훈련장으로 삼는다는 거군요. 이게 바로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율 AI 에이전트 개발의 가장 큰 숙제였던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 연구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AI가 스스로 헤엄치는 법을 배우게 길을 열어준 셈이죠. 여기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 방법은 글로 기록된 인간의 절차를 AI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글로 절대 기록하지 않는 암묵적인 노하우나 사회적인 맥락, 미묘한 상황 판단 같은 이런 복잡한 기술들은 과연 어떻게 AI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아마 다음 단계의 도전 과제가 될 겁니다. AI한테 정말 복잡한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아주 길고 그럴듯한 답변을 받아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그 답변이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그냥 AI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룬 베이포라는 AI 연구 논문입니다. AI가 왜 자꾸 답변을 지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모른다고 인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보통 똑똑한 AI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겸손한 AI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뭘 모르는지 아는 능력. 바로 거기서부터 신뢰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이 연구는 AI에게 그 겸손함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자신감 있게 하는 AI보다는 모를 땐 솔직히 모른다고 말하는 AI가 훨씬 더 유용하고 또 안전하잖아요. 겸손한 AI라. 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논문을 보니까 에이전트 검색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밍구스 플레이스 피아노 앨범 연주자가 태어난 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열린 인디카 레이스 우승자는? 와, 정말 꼬아놨죠? 이런 질문을 AI가 여러 단계로 정보를 찾아서 종합해 답을 내놓는 방식이더군요. 바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AI는 강화학습, 그러니까 정답을 맞췄을 때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훈련되거든요. 언뜻 보면 이게 뭐 당연한 방식 같지만 이게 AI한테 과신을 주입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답을 쥐어짜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 방식 자체가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동시에 더 위험한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논문 그래프를 보니까 실제로 강화학습 후에 정답률은 높아졌는데 모르겠다, 즉 IDK라고 답하는 비율은 18%대에서 3%로 뚝 떨어졌어요. 네, 자신의 지식 한계, 즉 경계를 인식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럼 모르겠다고 답할 때도 보상을 줘보자, 이렇게요. 오, 결과가 어땠나요? 설마 더 나빠졌나요? 네, 역효과가 났습니다. AI가 게을러졌어요. 게을러졌다니요? 또 다른 그래프를 보면 모르겠다는 답변에 보상을 주니까 정답률이 오히려 뚝 떨어졌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모르겠다는 쉬운 길을 택하게 된 거죠. 하하, 완벽한 디지털 고등학생이네요. 어려운 문제는 모르겠는데요 한마디로 넘기고 점수는 챙기려는. 이거 정말 흥미로운 딜레마인데요. 그럼 연구진들은 이 똑똑한 게으름뱅이를 어떻게 다시 일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배포입니다. 이게 훨씬 영리한 접근법이죠.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룹 기반 보상입니다. 무조건 모르겠다고 할 때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도 답을 하나도 못 찾았을 때, 즉 정말로 실패했을 때만 모르겠다는 답변에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일단 여러 번 시도하게 해서 정말 모르는 건지 꾀를 부리는 건지 확인한다. 영리하네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훈련 초반부터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우면 어떡하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적응형 보상 조절기라는 건데요. 훈련을 탐색과 정체,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훈련 초기인 탐색 단계에선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키우는 데 집중하도록 모르겠다는 답변에 보상을 거의 주지 않아요. 게을러질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다가 AI의 실력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 더 이상 발전이 좀 더뎌지는 정체 단계가 오면요.
그때부터 모르겠다는 답변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와, 이거 마치 아이를 가르치는 것과 되게 비슷하네요. 처음에는 뭐든 해보라고 격려하면서 실력을 키워주다가 어느 정도 잘하면 이제 언제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즉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BAPO는 정답률, 즉 정확도와 오답 회피율, 즉 정밀도를 합친 신뢰도라는 새로운 지표를요, 평균 9.7%나 높였습니다. 정확도는 거의 유지하면서 말이죠. 와, 단순히 정답률만 높이는 게 아니라 틀릴 것 같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능력, 이걸 측정해서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네요. 더 중요한 건 BAPO가 언제 모른다고 말하는가입니다. 연구진이 거절 성공률이란 걸 측정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BAPO 모델이 모르겠다고 포기한 문제들을 다른 일반 모델한테 풀게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려 75%를 틀렸습니다. 75%나요? 네, 그 말은 BAPO가 정말로 어렵거나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정확히 골라내고 있다는 뜻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네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그냥 똑똑한 AI를 넘어서 믿을 수 있는 AI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AI야말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겠습니다. 맞습니다. AI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강력한 도구를 더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특히나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이 연구는 복잡한 질문에 답하는 검색 AI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경계인식, 다시 말해 겸손함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신의 이야기가 막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때 이걸 인지하는 창작 AI라던가 아니면 복잡한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버그가 있는 코드를 내놓는 대신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코딩 AI를 상상해보세요. AI에게 겸손함을 가르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AI를 만들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AI를 학습시킬 때 말이죠. 저희가 흔히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정답을 딱 정해놓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꼭 뭐랄까 학생한테 교과서 문장을 통째로 외우게 하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아, 네. 개념 이해보다는 그냥 정해진 표현에만 집착하게 되는 그런 문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핵심 논리는 놓치기 쉽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 들어볼 자료가 바로 프로핏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에 관한 논문이거든요. AI한테 어떻게 이건 진짜 중요한 핵심이야. 그리고 이건 그냥 꾸며주는 말이야. 이걸 스스로 구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연구의 출발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연구진이 AI 모델이 단어를 예측하는 패턴을 분석하다가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놀라운 사실이요? 네, 모델이 어떤 단어를 예측하는 확률하고요. 그 단어의 의미적 중요성, 이 둘 사이에 아주 뚜렷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잠깐만요. 단어를 예측하는 확률이랑 그게 의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게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정답은 42입니다 라는 문정이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정답이나 42처럼 답변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단어들은 모델이 거의 100%에 가까운 아주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합니다. 아하. 반면에 제 생각에는 이러던가 그러니까 사실은처럼 문체를 꾸미거나 얼마든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확률로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확률의 높낮이를 일종의 중요도 신호등처럼 보고 훈련 방식 자체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게 바로 프로핏의 핵심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아이디어를 파고든 게 프로핏이에요. 훈련 중에 모델이 스스로 이건 별로 안 중요한 단어군 하고 낮은 확률로 예측하는 단어들을 일부러 가려버리는 겁니다. 마스킹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AI에게 불필요한 수식어구 같은 소음은 무시하고 문제의 핵심 논리, 그러니까 신호에만 집중하라고 가르치는 셈이죠. 와, 의도적으로 정보를 덜 주는 방식이라니 정말 역발상이네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쿠엔이나 나마 같은 여러 언어 모델에 적용했더니 기존 방식보다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한 모델에서는 정확도가 1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와, 잠시만요. 10%요? AI 모델 세계에서 정확도 10% 향상이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도약이죠. 작은 개선을 위해서 정말 많은 자원을 쓰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반대 실험의 결과입니다. 연구진이 일부러 저확률 단어, 그러니까 사소한 표현들만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켜 봤어요. 아, 핵심은 다 빼고요. 네, 이건 마치 학생한테 시험 공부를 시키는데 교과서의 핵심 공식은 다 지워버리고 각 주에 있는 농담이나 미사여구만 외우게 한 꼴이었어요. 결과가 눈에 선하네요. 예상하시겠지만 처참했습니다.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이건 역설적으로 핵심 논리를 담은 고확률 단어의 중요성을 증명한 셈입니다. 와, 정말 명쾌하네요. 결국 프로핏 방식이 보여주는 건 더 적은 것이 더 많다. Less is more 이 철학이군요. 네, 더 비싸고 새로운 데이터를 구할 필요 없이 이미 가진 데이터 안에서 핵심 신호만 잘 골라내는 것만으로도 AI를 훨씬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핵심은 바로 그 효율성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프로핏이 모든 종류의 AI 작업에 만능 열쇠는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 시나 소설을 쓰는 것처럼 문체 자체가 중요한 창의적인 작업보다는 정답이 명확한 논리 중심의 작업에서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AI에게 이처럼 핵심 논리랑 부차적인 스타일을 구분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면 미래의 AI는 인간의 복잡하고 장황한 말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전달하려는 핵심, 즉 그 고확률적인 의도만을 정확하게 간파해내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